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 번째 파트로서 교육의 과정, 에듀케이셔널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실제 지도를 진행하며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는 평가의 영역까지를 진행하는 교육의 과정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용어, 전문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18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프랭크 보비트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등장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에는 224쪽에 있는 것처럼 교육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란 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과정이란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 달성을 위해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종합적으로 묶은 전체 교육의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교육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3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랭크 보비트의 교육과정이라는 논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른 정의, 이렇게 교재목회상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과정의 발달 사이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 커리큘럼의 정의의 변천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의 순으로 이렇게 60년대, 70년대까지 쭉 발전해 와서 그것이 통합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라고 할 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수 요목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만 가르칠 거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이란다.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정의가 되겠고, 그에 비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1920년대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체의 경험이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1960년대에 등장하고 우리에게는 70년, 보통 이 교육과정은 미국에서 등장하고 우리에게는 약 10여 년 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 미국에서 60년대에 등장해서 우리에게는 70년대에 영향을 미쳤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바로 의도적으로 어떤 정형화시키는 것은 전문가인 교사 주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학습의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1970년대에 등장하고 80년대에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갖게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의 변천사, 시대적 변천사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구성 요소는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구성 요소,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할 미래의 소망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그리고 실제 지도,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일러와 같은 목표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 지도, 그리고 나는 평가 및 피드백으로 하나의 일관적 직선형으로 나와 있는 순환적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순환적 관계도 인정하면서 오늘날에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 작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또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 지도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의 과정이 모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25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의 기본 모형에는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목표 모형은 대표적으로 타일러의 모형과 타바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모형은 보통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이렇게 체계화했던 브루너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타일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모형을 보시면 타일러의 목표 모형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목표 모형이라고 하고 목표 중심 모형. 바로 그 목표가 평가, 나중에 평가 및 비교가 올 때 중심점,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평가 중심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에 타일러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에 대한 보조적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 이 B번에 나와 있지요. 목적 수단 모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밑에 젤로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지요. 목표 설정. 타일러는 교육과정에 이런 그 시스템을 목표 설정, 그리고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그리고 평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딱 뭐가 없습니까? 실제 지도가 없지요. 자, 저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타일러의 목표 모형 또는 타일러의 평가 중심 모형 또는 타일러의 목적 수단 모형의 특징은 어느 누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 모형에서는 커리큘럼은 누가 짠다? 전문가인 교사가 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처방적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방, 처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리을번에 타일러 모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모형은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의 성격을 갖는 처방적 모형.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역적 모형이라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하나의 아까 교육과정 구성 요소의 이 직선적 관계, 순환적 이런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225페이지 그림에 나오는 순환적 일관성의 관계를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직선형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쭉 내려와 보시면 타바의 쭉 장단점 보시고, 그리고 타바의 모형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바의 모형은 이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하지만 타일러와 똑같은 목표 모형이면서도 약간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고 그리고 실제 지도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은 역시 목표 모형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전문가적 입장을 강조하는 데서 처방적 모형이라는 점에서는 타일러 모형이나 타바 모형이 같습니다. 그러나 타일러의 모형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연역적 모형, 하나의 명제처럼, 목표를 하나의 명제처럼 정해놓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연역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타바 모형은 목표를 먼저 설정하지만 목표가 고정불변의 명제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바꿔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선정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모형이라 하고, 원리원칙대로 그 순서대로만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은 조직하고 이런 순서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도 절차에서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역동적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교육과정의 모형. 교육과정의 모형, 내용 모형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타일러의 모형과 그리고 타바의 모형을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타일러는 첫 번째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적었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을 또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선정한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이러한 순서로 설명을 하되 특히 순환적 일관성의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바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역시 목표 모형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의 선정과 학습 경험의 조직의 과정을 똑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의 선정과 선정 및 조직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의 비워놓은 이 영역을 실제 지도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타일러와 차별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 그리고 타바의 모형에는 실제 지도 절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타일러의 모형은 실제 지도 절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특징.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특징으로 보시면 타일러의 모형은 똑같이 처방적 모형이지요. 처방적 모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여기도 처방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다시 말해서 교사 중심의 모형이라는 데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타일러의 모형은 연역적 모형이고 순환적 일관성의 관계를 강조하는 직선적 모형인데 모형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타바의 모형은 귀납적 모형이면서, 왜냐하면 실제 지도 절차에서 직접 현장에다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귀납적 모형이면서 그리고 실제 지도 절차의 상호작용성, 순환적 일관성도 인정하지만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직선적 모형이라보다는 역동적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모형에서 물론 목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만, 목표 모형을 가지고 설명했지만은 타일러가 유명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현장의 교육 과정은 주로 타바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모형으로서는 거기 브루너의 학문적 중심 과정이니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워커의 수기 모형 중요 표시하시고, 워커의 수기 모형은 중요한 걸 줄쳐놓은 것이 바로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모형입니다. 이 워커는 특히 타일러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 모형이 정말 타일러 등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이론 모형이 바로 이 워커의 수기 모형입니다. 워커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주장, 이론 전개를 그대로 접목을 해본 결과, 많은 현장에서 접목해 보니까 타일러가 말하는 것처럼 순환적 일관성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교육과정은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추럴리스틱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형. 교육과정은 사실 이 번역을 너무 딱딱하게 마치 구글 번역기에 올려놓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형이란 단어를 그냥 뚝 교재에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현장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물이 흐르듯이 형태가 달리 나타나더라라고 주장을 해서 그냥 이걸 내추럴리스틱,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모형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이렇게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커의 수기 모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3단계 토대 다지기 첫 번째 단계, 둘째 수기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설계 단계, 이 세 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8페이지에 다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워커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육과정을 자연스러운 모형이라고 정의했던 워커는 교육과정의 개발의 단계를 기초 단계인 예비적 단계로서 토대 다지기, 프레톰이라고 하는 강령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여러 대안을 찾아내고 고민을 하게 되는 수기,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수기의 단계, 그리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세한 실질적인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디자인, 해서 설계의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대 다지기, 수기, 그리고 설계, 이 세 개의 단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이스너의 예술적 접근 모형 제목 보시고, 예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이스너, 예술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이스너에게 우선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드물게 나왔습니다만 상황 분석을 특히 강조하는 걸로써 스킬백의 모형도 있다. B급을 더 떨어진 문제지만은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설정할 때는 타일러의 모형을 중심으로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목표 설정에 우선점을 두는데 목표 설정의 앞에 상황 분석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상황 분석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황 분석. 그래서 이 스킬백의 상황 분석을 강조하는 이 스킬백의 모형은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판단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목표 설정 앞에 상황 분석이 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한 다음에 프로그램 구축 단계가 있다.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의 분류 내용, 교육과정의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분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분류를 보시면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지만 학자들 이름 관계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 다음에 교사 수준의 커리큘럼. 그리고 학생 수준의 커리큘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은 공약된 그러죠. 거기 보면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 그냥 공약된 교육과정. 다음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두 번째 이처럼 수업으로 전개된 교육과정. 또는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 수업으로 전개된 또는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 그에 비해서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은 두 번째 김옥원 교수가 말처럼 성과로서 성취된 성과죠. 또는 실현된 학습자 것으로 실현된 교육과정. 그래서 오해 없이 목적어를 분명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된 목표로서 교육과정, 수업으로 전개된 교육과정, 그리고 학습자가 내면화한, 학습자가 성과로서 성취도로 성취한 또는 성취된보다는 성취한, 학습자가 실현한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과정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림 분석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다음에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교육과정의 현대적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분명한 것은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격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 있지만 수단성 하나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틀릴 영역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로 넘어가서 2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38, 239페이지까지는 교육과정의 변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변천사 그러면 교육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의 정의 변천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의 변천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학문 중심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을 믹서시켜서 통합시킨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런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던 시대나 이런 교육과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교육과정의 변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변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가 교과 중심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이죠. 전통적 교육과정으로 여기는 교사 중심이고 그리고 설명 중심이죠. 교사 중심이면서 설명 중심의 설명 위주의 이런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전통적인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231페이지 첫 줄에 있는 개념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와의 교사 중심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일체의 교재, 일체의 교재나 교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일체의 교재나 교과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꾸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해서 교사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해서 자꾸 단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그러나 장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교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학습자로서는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과거 문화유산을 내면하는데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시간 조절이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식과 기능 신장, 여기는 시간적, 내용적 조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사가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깊이도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시간 조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가도 용이하고 소위 중앙 통제도 용이하다 하는 장점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오히려 단점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실용적이다, 너무 획일적이다, 개성을 무시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런 전통적 교육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알고 있지만 장점에 초점을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소위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둔 이런 교육 과정으로 여기는 아동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그리고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 그러면 아동 중심, 아동의 생활 중심, 아동의 흥미 중심, 그리고 아동의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여러분들 23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학교 지도와의 학생들이 경험하게 된, 학생들이 갖게 되는 맞으면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장단점이 있죠. 장점으로서는 아동의 흥미를 고려함으로써 아동이 직접 생활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 내용을 교육할 수가 있다. 또 흥미를 고려할 수 있다. 고등정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적 가치를 배양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오히려 단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면 각자 저마다 아동들의 흥미, 각자 저마다의 생활, 각자 저마다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애들 각자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교육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기초 학력이 저하되고 또 어떤 학습 내용의 체계성, 계열성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또 통제가 곤란하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오히려 단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 접근에 좋습니다.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1960년대, 1957년 스푸트니크 사건으로 미국 교육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련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미국 정부 정책으로 나온 교육과정이 바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수단적 가치로서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을 선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여기는 교사 중심으로 하되 소위 아동의 주도성도
같이 고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60년대에 등장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교육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1930년대에 등장한 본질주의는 절충적이라고 그랬죠. 진보주의 교육 철학, 소위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입장으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0년대의 본질주의를 절충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 그대로 1960년대. 그래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신본질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질주의. 그런 점에서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을 하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아동 중심하다 보니까 교육의 방향이 상실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교육의 방향 상실을 넘어서서 소위 기초학력이 좌됨으로써 미소련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벗어나자 해서 다시 교사 중심을 강조하되 아동도 옛날처럼 아동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참여도 강조하자. 그래서 설명하되 교육과정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교육과정을 지식의 구조. 이 지식, 교사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옛날처럼 무조건 모든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는 모든 학문화, 모든 교과에 내재되어 있는 지적 탐구 과정을 조직화해 놓은 것을 지식의 구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세뇌당하듯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 바로 이 지식의 구조를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가 제시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동들이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살을 붙여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충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특징, 모든 교과에 어떤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적 원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사가 주도하지만 아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가 발달한다.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 또 그러면 이성의 개발이나 탐구력도 개발된다. 이런 장점들이 쭉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234페이지로 가시면 지식의 구조에 대한 3대 특징. 자, 화면상 모두 정리하지는 못합니다만 지식의 구조 3대 특징에는 표현 양식, 경제성, 생성력 세 가지가 지식의 구조의 3대 특징이 되겠어요.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 알맞은 표현 방법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표현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아까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설정시키는 것. 보통 대담한 가설이라고 설명합니다만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 대학 교수의 심오한 물리학 박사학위 논문을 유치원생에게도 능히 가르칠 수 있다. 어떻게? 눈높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표현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교과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처럼 지식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핵심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만 가르치다 보니까 바로 핵심 교재 편제에 있어서도 아주 경제적이다. 머릿속에 갖고 갈 정보량이 수적으로 적다라는 점에서 경제성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거기에서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지가 많다라는 점에서 생성력을 세 번째 특징으로 하는데 전이의 효과를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응용이 수월하다라고 해서 지식의 구조의 3대 특징,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지식의 구조의 3대 특징으로 표현 양식, 경제성, 생성력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많은 장점, 바로 이 표현 양식이나 경제성, 생성력을 가지고 이 장점을 보지만 단점, 역시 지식의 내용이 아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고 해도 지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생활과 유리된 또 거리가 있다는 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다면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로만 교재를 우리는 요약집이라고 하는데,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한 집단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소위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적용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수적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에 있어서 모든 교과를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겠는가? 정형화될 수 있는 물리, 화학과 같은 또는 수학과 같은 공식화 될 수 있는 과목은 이렇게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인 지식의 구조로 만들 수가 있지만, 다른 과목은 특히 예체능 과목, 표현의 각격 교과는 어렵죠. 그래서 수적 한계도 있지만 교과의 성격의 성질에 따른 이런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심화 확대시켜 나가면서 생성력을 이용한 점차 살찌어가면서 지식의 깊이나 넓이를 말하자면 깊이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 옮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현장 교육 과정을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선형 교육 과정 235페이지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 문장 읽어보시면서 특히 계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담한 가설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등장하는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인데,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새로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